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예,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이런 근저당권 같은 게 설정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당권이란 뭔가 한번 볼게요.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 대신 어떤 담보를 잡힌 거죠. 담보를 잡혀서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았을 때 그 담보로 대신 그 담보를 팔든지 어떻게 해서 대신 거기서 내 돈을 가져가겠다. 그걸 이제 담보해 주는 것이 바로 저당권이라는 거죠. 대여금 1억이 있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억을. 근데 친구가 그냥 빌리기는 좀 미안하니까 내가 내 아파트에다 저당권 1억 설정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당권 1억을 설정했어요. 서로. 그랬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변제를 못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그래서 그 친구의 아파트를 경매에 붙여서 이제 그 매각 대금에서 내 돈 대여금 1억 원을 이제 회수해 가는 거죠. 이걸 이제 보장해 주는 것이 저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경매를 붙일 수 있지,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 안 했으면 일이 복잡해져요. 소송을 걸어야 되거든요. 대여금 반환 소송 같은 걸 걸어서 그 이제 승소를 받은 다음에 그 확정 판결서를 가지고 이제 경매를 신청해야 돼서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당권이 훨씬 더 간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당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먼저 저당권은 물건입니다. 물건이라서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그 물건을 매각하여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무슨 사정이 있든지 아니면 고의로라도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명의를 변경해줬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물건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나는 그 아파트를 경매에 붙여서 매각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그냥 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저당권은 담보물건입니다. 담보물건이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생긴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해버리면,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대여금 1억을 갚아버리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부에 아직 말소가 안 돼서 등기부에 저당권이 그냥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과가 없는 껍데기 저당권일 뿐이지 효력은 상실합니다. 이거 이제 부종성이라고 하는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할 때 동시에 같이 소멸합니다. 효과가. 그럼 저당권의 효력을 한번 볼게요. 우선 직접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매에 붙여서 그 매각 대금에서 돈을 받아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나 말고 다른 채권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그 신청한 경매에서 또 나도 내 저당권 설정 일자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저당권으로 뭐까지 보장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죠. 먼저 원본이 내가 빌려준 대여금 1억 원이고 그에 따른 이자, 위약금, 그리고 채무가 불이행된 거에 대해서 따르는 손해배상, 이렇게까지 이 저당권이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1년분만 보장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근저당권과 다른 점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는 보통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근저당권이란, 근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 그러니까 아까 저당권은 한 번이라면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그러니까 채무액이 딱 확정된 게 아니라 자꾸 변한다는 거죠.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까지, 이게 채권 최고액인데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 그러니까 특수저당권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일회성 거래, 한번 대출 한번 받았다. 그럴 때 이제 잡는 것이 이제 저당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딱 특정됩니다. 그 금액 하나 특정이 되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채권을 갚아버리면,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효력이 저절로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등기가 남아 있더라도. 그런데 근저당권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연속되는 거래 시 이제
하는 설정하는 저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제 뭐 어떤 거래처에서 계속해서 그 회사하고 어떤 회사하고 거래처에서 계속해서 물건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물건 값을 바로바로 못 갚으니까 그 물건 값을 담보하는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자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채권을 계속 채권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계속 이러니까 그런 연속되는 거래 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금액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총 한도액을 이제 설정해 놓는 거예요. 요 한도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 보통 실제 채권액에 만약 대출을 받았다면 실제 채권액의 120% 내지는 130% 정도를 설정합니다. 보통 이제 제1금융권 은행 같은 데서는 120%를 설정하고요. 뭐 제2금융권 같은 곳에는 130% 정도를 설정합니다. 가끔 이제 손님 중에서 전화 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깜짝 놀래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사장님 나는 은행에 분명히 5억을 빌렸는데 채권 최고액이 6억이라고 돼 있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고 깜짝 놀라서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 설명해드리죠. 근저당권이고 실제 채권액에서 120%를 잡습니다. 이 120% 왜 잡냐 하면 원금은 이제 그대로 있지만 내가 이자를 달달이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달달이 내야 되는데 이자가 뭐 6개월, 1년 그렇게 연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체되는 이자까지를 다 감안해서 충분히 이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실제 채권액보다 120% 정도를 잡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안심을 하시죠. 그리고 이게 근저당권이 제일 유의해야 될 사항이 이겁니다. 채권을 갚아도 등기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말소가 되지 않으면 등기 효력은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왜 다시 또 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채권이 발생했다가 소멸했다가 금액이 바뀌었다가 뭐 이렇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게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근저당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채권을 갚았다고 해서 그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다시 또 채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다. 근저당권은.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지연 배상 이자도 담보를 하는데 1년분의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채권 최고액까지 이제 그 범위 안에서는 그게 2년분이든 3년분이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보장을 해줍니다. 지연 이자를.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근저당권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것들이요. 1번, 여러 번의 거래가 있어도 근저당 설정일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저당은 뭐 채권이 여러 번 차례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생겼다가 다시 조금 줄었다가 다시 더 생겼다가 계속해서 이제 채권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생을 할 텐데 이 모든 채권의 설정일이 바로 근저당 최초의 근저당 설정일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5억이라는 근저당을 설정해놓고 계속해서 거래가 여러 번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뒤에 생긴 채권들도 다 설정일이 맨 앞에 근저당 설정일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선순위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번, 채권을 다 갚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으면 채권 최고액만큼 살아 있습니다. 저당권은 다 갚으면 바로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등기가 남아있더라도 그거는 유효한 등기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저당은 말소 등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또 채권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 채권 최고액만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전세나 반전세 그런 임대차 거래를 하게 된다면요. 반드시 말소 등기나 감액 등기를 확인한 다음에 거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를 먼저 볼게요. 전세 시 이제 보통 주인들이 이제 대출 있는 주인이 많잖아요. 이제 주택 구입 자금 같은 거를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 잔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 특약사항으로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대출 현재 있는 거 확인하고 채권 최고액 얼마 있는 상태의 계약이다라고 적고 이 채권 최고액은 잔금 시 전액 상환하고 말소 등기 접수하는 조건임. 이렇게 이제 저희가 특약사항에 적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 잔금날 다 같이 만나서 임차인과 임대인과 저희 부동산이 만나서 대출을 직접 이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대인에게 미리 이제 안내를 해놓죠. 전날에 미리 안내를 해서 은행에 연락하셔서 내일 내가 원리금을 다 갚으려고 하는데 원리금 다 내일 갚아야 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어느 계좌로 넣으면 되겠냐 이렇게 미리 물어보셔라. 그럼 은행에서 금액과 이제 가상 계좌번호 하나를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그 계좌번호에다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입금을 하는 거예요. 입금을 하고 나 상환됐다는 문자, 다 입금했다는 문자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거나 캡처를 해서 이제 하나씩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대출 상환은 눈으로 직접 봤죠. 직접 봤는데 말소 등기도 또 접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소 등기는 은행 가서 접수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서류를 또 넣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 말소 등기 접수하러 이제 은행에 갔으면 은행에서 나중에 접수증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등기를 접수할 때 등기비를 이제 등기 신청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 입금증. 그러니까 접수증이나 입금증 둘 중에 하나를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미리 이렇게 안내를 해놓습니다. 그럼 이제 은행 가셔서 등기 접수한 다음에 접수증을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이제 임차인에게 보내드리죠. 그러면 이제 등기가 말소되는 데는 또 한 3, 4일 이제 시간이 걸려요. 그럼 3, 4일 뒤에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그 근저당권이 다 말소됐다는 것을 이제 임차인에게 보내드려서 이제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를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소 등기 접수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반전세라면 주인이 이제 내가 한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저기 근저당권은 6억 정도, 채권 최고의 6억 정도의 근저당권이 하나 있는데 대출을 다 갚았어요. 다 갚고 1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1억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1억을 갚을 수는 없어서 그냥 내가 반전세로 진행을 하겠다. 요 1억 정도 남겨도 되지 않냐.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라면 그렇게 이제 서로 그게 합의가 돼서 이제 반전세를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주인의 말만 믿고 1억 남았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근저당권 채권 최고의 한도 내에서는 다시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액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부동산이 이제 계약서에 이제 그렇게 특약을 적어드려야죠.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뭐 일주일 내, 2주일 내 감액 등기하는 조건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반전세 잔금일이 오면 미리 그 전에 감액 등기가 다 됐는지 등기부 등본을 떼서 감액 등기 됐다는 걸 확인을 하고 잔금을 이제 송금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당권이면 상관이 없는데 근저당권이라서 이렇게 꼭 말소 등기, 감액 등기 확인한 다음에 잔금을 치르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 공인중개사가 그런 부분을 놓친다면 내가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당권과 근저당권 성격도 알아보고요. 만약 이런 게 설정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까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전세금이나 반전세 그런 보증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한 항상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